한때 삼성을 한 수 아래라며 비웃던 인텔. 50년 만에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까지 사갈 만큼 무너졌습니다. 분기 적자 22조 9천억 원.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그 청구서가 여러분이 어제 산 노트북 값 안에 같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인텔 분기 적자 22조 9천억 원. 창사 56년 만에 가장 큰 손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22조가 도대체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들여다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4나노 사골 공정에서 새어나갔을까요? 1만 5천 명 해고 비용에서일까요? 아니면 미 정부 보조금 10조 9천억으로 메우고 있는 두 분에서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매일 켜는 그 노트북 값 안에 들어있던 인텔의 청구서를, 그리고 그 청구서가 한국 삼성에까지 어떻게 날아오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인텔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25년 만의 강등이었어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는지 아십니까? 엔비디아였습니다. 한때 그래픽카드 만들던 후발 회사가 반도체 황제의 자리에 들어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빠지고 그 자리를 카카오 게임즈가 채우는 거랑 같은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일어났어요. 자, 숫자로 보면요, 인텔의 2024년 3분기 순손실은 22조 9천억 원입니다. 창사 56년 만에 최대 분기 적자입니다. 같은 분기 매출이 18조 6천억 원이었으니 매출보다 손실이 더 큰 분기였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집이 한 분기에 1,500만 원 빚지는 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기가 만들어질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이게 1년짜리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인텔 주가는 60.1%가 빠졌습니다. 1971년 상장 이후 53년 만에 최악이었어요. 같은 해 엔비디아는 170%가 올랐습니다. 똑같은 반도체 산업 안에서 한쪽은 추락했고 한쪽은 날아간 거죠. 거기에 1만 5천 명을 잘랐습니다. 전체 직원의 15%가 한 번에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배당도 끊었습니다. 주주에게 약속한 그 작은 돈조차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나가는 회사는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배당도 끊지 않아요. 지금 인텔 주가는 1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14년 전이면 스마트폰이 막 나오던 시절이에요. 결국 14년이 통째로 사라진 회사, 이게 부진이 아니라 몰락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회사가 불과 30년 전에는 컴퓨터 옆면 그 파란 스티커 하나로 전 세계 PC를 호령하던 황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30년 전 그 시절로요. 여러분 혹시 이 소리 기억하시나요? 딩동단동. 컴퓨터 광고 끝마다 흐르던 그 5음짜리 멜로디. 그리고 컴퓨터 본체 옆구리에 어김없이 붙어있던 그 파란색 스티커. 인텔 인사이드. 그때 그 스티커는 단순한 로고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품질 보증 수표였습니다. 이야기는 1968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됩니다. 노이스와 무어 두 엔지니어가 250만 달러를 들고 회사를 세웠어요. 처음엔 메모리 회사였죠. 그런데 1980년대 들어 일본 기업들이 가격을 후려치는 치킨 게임을 걸어왔고 결국 1985년 메모리 사업을 접습니다. 사실상 도산 직전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때 인텔의 운명을 바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1981년 IBM이 새로 만들 PC에 인텔 8088 칩을 쓰겠다고 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윈텔 동맹의 시작입니다. 윈도우 더하기 인텔, 한 시대를 통째로 지배한 콤비. 그리고 잠깐, 이 대목에서 한국 분들이 자부심 가질 만한 한 줄을 짚고 가야겠어요. 그 모든 칩의 심장을 뛰게 한 모스펫이라는 트랜지스터. 이걸 1959년에 발명한 사람이 한국인 강대원 박사입니다. 인텔의 황금기, 그 밑바닥에 한국 과학자의 이름이 있었던 거죠. 숫자로 보면요, 1997년 인텔 매출은 33조 원, PC용 CPU 점유율은 90%, 서버는 거의 100%였어요. 업계엔 이런 농담까지 돌았습니다. 인텔은 외계인을 잡아다 고문해서 기술을 뽑아낸다고요. 그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때는 인텔이 곧 컴퓨터였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바로 그 정점에서
인텔은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한 사내가 직접 본사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006년 어느 날 인텔 본사 회의실에 한 사내가 직접 찾아왔어요. 검은 터틀넥에 청바지,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잡스가 직접 다른 사람도 아닌 인텔 CEO를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책상 한쪽엔 인텔 CEO 폴 오텔리니, 맞은편엔 잡스가 앉아 있습니다. 잡스가 입을 엽니다. 곧 우리가 만들 휴대폰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갈 칩을 인텔이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 휴대폰이 뭐였을까요? 1년 뒤 세상에 나온 아이폰입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그 물건의 심장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오텔리니의 답은 짧았습니다. 수익성이 안 나서 안 됩니다. 그 한마디로 회의는 끝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인텔은 PC CPU 점유율이 90%였어요. 휴대폰 칩은 한 개에 몇 달러밖에 못 받는 푼돈 시장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잡스는 그냥 휴대폰 한 대를 만들려던 게 아니었어요. 모바일 시대 자체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오텔리니 본인도 7년 뒤에 그걸 인정합니다. 2013년 미국 디 애틀랜틱 인터뷰에서 직접 한 말이에요. 내 본능을 따랐어야 했다. 쉽게 말하면요, 본인 입으로 그때 거절한 게 인생 최대 실수였다고 시인한 겁니다. 그러나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그 빈자리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퀄컴, 그리고 영국의 ARM이라는 설계회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안에 그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그 회사들이에요. 결국 인텔은 2016년 4월 모바일 프로세서 사업 자체에서 손을 뗍니다. 야심차게 밀던 아톰 소피아도 브록스턴도 한꺼번에 취소했어요. 모바일 시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갔다가 못 버티고 나온 거죠. 단순히 한 회사를 놓친 게 아니에요. 시대 하나를 통째로 놓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다니는 휴대폰 어디에도 인텔 로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회의실 한 장면 때문입니다. 한마디 거절, 그게 모바일 시장 전체였어요. 그런데 인텔은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진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PC라는 텃밭이 너무 잘 됐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텃밭에서 5년짜리 사골 국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인텔은 2014년에 14나노 공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려 5년 동안 같은 14나노만 우려먹었어요. 업계에서 붙인 별명이 그대로 사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년 전에 산 가전제품을 모델명만 바꿔서 같은 가격에 파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동안 대만의 TSMC는 어땠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2018년에 7나노를 뽑았고 2020년에 5나노, 2022년에 3나노까지 갑니다. 인텔이 한자리에서 사골을 끓이는 동안 TSMC는 세대를 3번이나 갈아치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시간의 격차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회사 안쪽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엔지니어가 만들던 회사가 회계사가 운영하는 회사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2018년 1월 스펙터, 멜트다운이라는 거대한 보안 결함이 터집니다. 1995년 이후 거의 모든 인텔 CPU가 영향을 받은 사고였어요. 그런데 당시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치는 그 결함을 통보받은 직후 2017년 11월에 본인 보유 주식을 약 280억 원어치 팔아치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안 결함을 알게 된 CEO가 그 직후에 자기 주식부터 처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계약상 최저 보유 한도까지 내려서요. 의회에서 SEC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크르자니치는 사내 부적절 관계가 드러나면서 사임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느냐? 엔지니어가 아니라 CFO 출신 밥 스완이었어요. 칩을 만드는 회사의 운전대를 숫자 다루는 사람이 잡은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자만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분기적자 22조 9천억. 그 22조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이제는 진짜로 분해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진짜 22조 9천억을 분해해볼 시간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4년 3분기 인텔 매출이 18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분기 순손실이 22조 9천억이에요. 매출보다 손실이 더 큰 분기. 쉽게 말하면요, 한 달에 1천만 원 버는 가족이
한 분기 동안 매달 6천만 원씩 적자를 내는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살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22조가 도대체 어디서 새어나갔을까요? 첫 번째 항목, 인텔 파운드리 부문 단독 영업 손실이 한 해 18조 4천억입니다. 낡은 14나노 라인은 굴려야 하고 새 18A 공정 장비는 또 사야 하니까요. 두 번째 항목, 1만 5천 명 해고 위로금과 구조조정 비용이 한꺼번에 잡힙니다. 세 번째 항목, EUV 장비 한 대당 수천억 원짜리를 자산 손상으로 털어내는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청구서가 결국 누구한테 갈까요? 여러분이 매장에서 100만 원짜리 코어 i7 노트북을 한 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인텔이 가져가는 칩값은 약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 30만 원에서 인건비 빠지고 새 공정 투자비 빠지고 자산 손상까지 차감되면요, 인텔이 실제로 남기는 돈은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예요. 결국 100만 원짜리를 팔아서 인텔이 남기는 건 거의 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 마이너스를 누가 메우고 있을까요? 2024년 11월 미국 정부는 칩스법 직접 보조금으로 10조 9천억을 인텔 통장에 꽂아줬습니다. 2025년 8월에는 미 정부가 인텔 지분 9.9%를 12조 4천억 원에 직접 사들였어요. 쉽게 말하면요, 민간 기업 주식 10분의 1을 미국 시민 세금으로 정부가 직접 사버린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노트북 값으로 100만 원을 냅니다. 그래도 인텔은 적자입니다. 미국 시민이 세금으로 23조를 또 메웁니다. 그래도 인텔은 적자입니다. 여기에 자기 살까지 깎아팔고 있어요. 한때 16조 7천억에 사들인 자회사 알테라의 절반 지분을 4조 6천억에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결국 100만 원짜리를 팔아서 인텔이 남기는 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조라는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인텔이 그 사이에 또 다른 결정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절, 그리고 세 번째 거절. 그 거절들이 22조를 만든 진짜 설계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거절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잡스 얘기가 있기 한 해 전 2005년에 인텔은 더 어이없는 거절을 합니다. 그때 CEO 폴 오텔리니가 이사회에 직접 제안했어요. 엔비디아를 약 28조 원에 인수하자고요. 그런데 이사회가 거부합니다. 역대 최대 인수라 통합이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여러분, 이 회의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손들고 28조는 너무 위험합니다 하니까 다 같이 끄덕끄덕. 그 28조에 인수했으면 지금 엔비디아 시총의 100분의 1조차 안 들었을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엔 오픈AI 지분 15%에 투자할 기회까지 검토하다가 무산시킵니다. 이유는 또 똑같아요. 당장 돈이 안 된다는 거였죠. 쉽게 말하면요, 인텔은 같은 실수를 2005년, 2006년, 2017년 3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그러는 사이 경쟁자들은 인텔을 그냥 지나쳐갔어요. TSMC는 2019년에 사활을 걸고 EUV 장비를 들여옵니다. 인텔은 2023년에야 본격 도입했죠. 4년 차이입니다. TSMC는 주방 도구를 다 새로 갈았는데 인텔은 낡은 칼로 요리하고 있던 셈이에요. AMD는 2017년에 라이젠을 내놓고 PC 시장 점유율을 36.4%까지 끌어올렸어요. 애플은 2020년에 자체 칩으로 갈아타면서 15년간의 인텔 동맹을 끊어버립니다. 거절하고 추월당하고 손님이 떠났어요. 그런데 거절당한 건 회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거절당했어요. 인텔이 자기 손으로 내쫓은 그 사람이 지금 인텔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거절당한 건 회사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도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름은 짐 켈러. AMD 라이젠을 설계한 사람. 애플 A4와 A5도 그 손에서 나왔죠. 인텔이 2018년 4월에 부사장 자리를 주고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2년 만인 2020년 6월에 사임했어요. 표면 사유는 개인 사정, 진짜 이유는 외주 생산을 둘러싼 경영진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지금 짐 켈러는 어디 있을까요? AI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런트의 CEO입니다. 인텔에서 AMD로, 다시 테슬라로, 인텔로, 그리고 텐스토런트로. 이 한 사람의 동선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손으로 뽑은 인재가 적군에 가서 자기를 죽인다. 정확히 그 말이에요. 그런데 떠난 건 짐 켈러 한 명이 아닙니다. 2016년에 1만 2천 명, 2024년에 또 1만 5천 명. 핵심 엔지니어들이 라이젠과 엔비디아로 흘러갔어요. 게다가 13세대와 14세대 CPU에서 발열, 불안정 사태가 터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CPU가 자기한테 너무 센 전기를 받아서 빨리 늙어버리는 병이에요. 인텔은 2024년 7월에서야 책임을 인정했고 보증 2년 연장만 하고 리콜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게임 회사들이 직접 나선 거예요. 13세대와 14세대는 사용하지 마세요. 게임사가 특정 CPU를 공개적으로 권하지 않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기 고객한테 자기 칩 쓰지 말라는 말을 듣는 황제. 그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인텔의 마지막 카드는 2021년 3월 겔싱어 CEO가 발표한 IDM 2.0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2위 파운드리가 되겠다는 약속. 그런데 겔싱어는 2024년 12월에 이사회에 의해 강제 퇴진당했습니다. 후임 립 부타는 취임하자마자 한 줄로 정리했죠. 단기 회복은 없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비극입니다. 자유시장의 황제가 정부 자본으로 연명하기 시작해요. 2024년 11월 칩스법으로 직접 보조금 10조 9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9.9%를 12조 4천억 원에 직접 사버립니다. 민간 기업의 10분의 1을 정부가 통째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엔비디아가 7조 원을 부어 인텔 지분 4%를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년 전에 28조에 살 수 있었던 회사가 지금은 그 회사한테 7조를 받고 4% 지분을 넘겼습니다. 거절했던 회사가 부원자가 된 겁니다. 결국 무너진 순서를 보세요. 기술 정체, 인재 유출, 신뢰 붕괴, 이사회 강제 교체, 정부 직접 인수, 경쟁사 구원. 자유시장의 황제가 이 6단계를 다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건 인텔이 아닙니다. 거울 너머 한국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건 인텔이 아닙니다. 거울 너머의 한국이에요. 2026년 5월 기준 삼성전자 시총이 약 1,500조 원, 인텔 시총은 약 870조 원입니다. 삼성이 1.9배 앞서 있어요. 숫자만 보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TSMC가 71%, 삼성이 6.8%, 인텔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신호가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는 2024년 3분기에 12%였습니다. 그게 2025년 3분기에 6.8%로 반토막이 났어요. 단 1년 만에요. 여러분, 이게 인텔이 14나노 사고를 우려먹기 시작하던 그 분기점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점유율이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분기에 훅 빠지는 거. 그 자리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당연히 TSMC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인텔이 적자를 메우려고 칩 가격을 올리면 여러분이 사는 노트북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인텔이 미국 정부 보조금에 길들여져서 가격 경쟁을 못하면 그 옆에 AMD도 가격을 따라 올리고 삼성 SSD도 가격을 따라 올려요. 결국 시장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매년 노트북 살 때 내는 그 80만 원, 100만 원 안에는 인텔의 적자, 미국 시민의 세금, 그리고 한국 산업의 미래 위험까지 다 같이 들어있는 셈이에요. 자만하면 무너진다. 이 교훈은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이 진짜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 청구서를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는가? 여러분이 작년에 산 그 노트북, 어떤 모델 쓰고 계신가요? 댓글에 모델명만 적어주시면 다음 편에서 그 가격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한 그 숫자, 삼성 파운드리 6.8%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